예, 학생 여러분, 오늘 또 9번째 주 첫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제6장 생명의 귀중성 담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끝 부분 있지요. 자, 어디를 펴시는가 하면은 40페이지, 40페이지. 오늘은 그 생명의 귀중성 내용 가운데에 이 안락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안락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안락사는 병자를 고통에서 해방시켜 편안하게 종말을 맞이한다. 임종,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음에 다가가는 것, 이 임종을 편안하게 맞게 한다는 의미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사나시아. 그래서 이 단어는 본래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저기에 유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good, 좋은, 선한, 착한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는 좋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뒤에 사나시아, THANASI, 사나시아,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죽음이라든가 파괴라든가 사형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좋은 이 단어하고 그 다음에 사나시아,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합해져 가지고 유사나시아, 그래서 좋은 죽음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안락사의 유형들을 볼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뉩니다. 물론 이제 또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색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요 네 가지 정도에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순수 안락사는 뭐를 의미하느냐? 순수 안락사, 죽음의 고통 완화를 목적으로 해서 이 모르핀, 그래서 진통을 시켜주는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마약류, 이 모르핀 투여가 행해진다. 죽음의 고통 완화가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약을, 모르핀을 주사기로 해서 투여를 한다고 했을 때에 환자의 생명 단축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약을 투여함으로 인해서 1개월 동안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또는 반년 동안 수명이 짧아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기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고통을 완화시켜준다. 환자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순수 안락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언뜻 정의상으로 보게 되면 저건 안락사의 개념은 아닌 듯한데,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편안하게 해준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순수 안락사, 편안할 안자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함은 밝히기가 좀 곤란하고요. 1960년대 초가 되겠습니다. 이때에 어떤 그 유명한 가수분이 있어요. 그 가수분이 폐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폐질환을 평생을 앓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폐 때문에 계속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의사도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임종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의식이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분이 돌아가시기 40분 전에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님, 제가 앞으로 40분 후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내게 가장 강한 진통제, 마약류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나한테 투여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 이야기를 전달을 하니까, 그러시느냐고, 알았다 그러면서 바로 이 모르핀을 투여를 해가지고 통증을 완화시켜 줬는데 정말로 40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그 사례도 있어요. 이게 이제 순수 안락사 부분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간접 안락사가 있는데, 순수 안락사, 일본에 있는 순수 안락사,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거, 거기에 그것을 의도하지만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환자의 생명을 약간 단축시킨다. 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간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든가 반년 동안의 수명이 단축이 된다라든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단축돼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입니다. 그러니 통증을 완화시켜 주세요. 이제 그래서 약을 투여하는 경우에는 간접 안락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작위, 조금 용어가 어렵지요. 이 부작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중단해버리는 경우를 부작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는 뭘 말하는 거냐, 뭐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입니다. 자, 적극적인 의료 조치를 아무리 강구를 해도요, 환자의 생명을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환자의 생명 기껏해야 한 달밖에 연장을 할 수가 없다. 뭐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면야 여러 가지 방법을 구사를 해보겠지만 이미 늦었다, 그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명을 별로 연장시킬 수도 없고, 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인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자 한 달밖에 더 못 산다, 두 달밖에 더 못 산다, 아주 고단위의 영양제라든가 또는 이 암세포를 급격하게 죽이는 그런 약품을, 특수한 약품 같은 거를 투여한다거나 그래 봤댔자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다.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킬 뿐이다. 오히려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중단한다, 이게 부작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안락사는 뭔고 하면은, 요거는 용어에서 드러나 있듯이 세상 떠나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보내드릴게요,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환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종료시킨다, 무슨 말입니까? 약물 투여해가지고 이제 세상 떠나주세요, 바로 그런 경우예요. 환자를 차라리 이 죽음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낫겠다, 너무너무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적극적 안락사에는 상황에 따라서는 그 상대방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약물을 투여하는 그런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까요? 요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전쟁터에서 아군이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군이 패전을 해가지고 적군이 지금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도저히 떠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놔뒀다가는 적군에게 희롱을 당하고 오히려 갖은 수모를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 아군이지만 총으로 쏘는 경우, 우리가 전쟁 영화 같은 데에서 눈물을 머금고 총을 쏘는 아군을 향해서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요거는 어떤 원주민, 그 아마존 같은 그런 데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제가 본 내용인데, 그 독사에 물려가지고 그게 의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주 낙후된 지역인데, 근데 독사에 물려가지고 앞으로 20-30분 후면은 이 사람 죽게 된다. 그런데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가면서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때 옆에 있던 다른 원주민이 이렇게 그냥 보내드리더라고요. 바로 이런 경우가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가운데에서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락사를 긍정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 또 이거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람들도 이제 점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안락사 학설 중에는 합리주의와 그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에 인도주의, 오히려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윤리적이다, 인간답지 않느냐. 바로 이러한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지요.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가 현대의학 지식과 기술상 불치의 병에 걸려서 지금의 의학으로서는 도저히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암 말기라든가, 그래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수술도 안 되고 약물 치료도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죽음이 목전에 다다른 경우에는 그 고통당하는 거, 그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고서 놔둘 거냐? 차라리 그 환자를 위해서라도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보내드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케이스예요. 그 다음에 또 이미 설명이 됐습니다만, 환자의 고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하다. 그래서 환자 자신도 굉장히 고통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자기 가족들의 경우에도 힘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보내드리는 경우죠. 이래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학설이라 그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자의 죽음의 고통 완화를 받아야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환자 쪽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고통을 느끼니까 차마 옆에서 눈 뜨고 볼 수가 없으니까 먼저 보내주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환자가 의사표시 능력이 있어서 촉탁 혹은 승낙하는 경우, 부탁을 한다든지, 그래 당신 먼저 가고 싶으냐, 그래 나 좀 빨리 보내달라, 이런 경우지요.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경우. 근데 여기에도 좀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굳이 환자의 의사를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정도라면 일찍 보내드리는 것이, 환자의 의사를 묻지 말고 바로 보내드리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여기에는 의견이 조금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인도주의 차원에서 의료진이 약물을 투여하도록, 집안 식구라든가 친구라든가 같은 동네 사람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됩니다. 의사의 허락을 의사가 입회해가지고 의사의 손으로 투여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5번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안락사 방법이 윤리적으로 타당해야 된다. 여기에는 또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주장이 엇갈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까 그 3번하고는 달리 이 안락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있어요. 안락사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교수마다 다 이제 소신이 다를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 또는 저런 주장을 하는 교수, 각기 다를 터인데, 저 개인적인 입장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안락사를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중증 정신장애자, 또 중증 기형아, 이들에게는 자비심에 의한 죽음, 그래서 mercy killing입니다. 자비를 차라리 죽이는 것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다, 그 환자한테.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한다? 그러면은 생전 무가치한 생명의 말살이 아니냐. 너는 이 세상에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 너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해서 죽이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그래서 안락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임의의 안락사.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환자 자신은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좀 더 살고 싶어요 하면서 아무리 애원을 하더라도 총을 빼가지고 쏴버리는 경우지요. 그래서 이거 언제 이런 일이 많이 자행이 됐는가 하면은, 옛날 세계 2차 대전 39년쯤부터 해서 45년까지 독일하고 이탈리아하고 일본하고 세계 연합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아돌프 폰 히틀러가 통치하는 바로 이 독일이 되겠습니다. 독일 나치즘 정권 하에서 아무리 상대방이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해도 네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너 때문에
투약되는 그 약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식량을 얼마나 네가 축을 내느냐, 오히려 너를 보살피고 돌봐주려다 보니까 전쟁을 제대로 치룰 수가 없다, 오히려 너는 장애물이 될 뿐이야 해가지고 빵 그대로 처분을 해버리는 경우지요.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 역사적으로도 있어요. 현세에서 지탄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죽음을 희망하는 병자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나 죽고 싶지 않아요, 나 살고 싶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존엄사 너 그래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오랫동안 추한 모습으로 살아있을 거냐? 대소변 다 흘려내고 너 그럴 바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차라리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존엄한 죽음이래요. 그리고 이 존엄사와 자연사를 빙자해서 약물 투여 안 하겠다, 그대로 숨을 거두거라. 환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경우 사실상 살 값어치가 없는 생명을 귀찮은 사람 존재를 없애버리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의 타이틀 안락사를 부정하는 견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식물 상태 환자 등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적 조치를 충실하게 마련하여, 물론 가난한 나라도 있고 부한 나라도 있을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도 있고 뒤떨어진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분하게 의료를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바로 이런 취지에서 안락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기독교인이니까 저 이제 개신교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뒷부분에 사실은 여러 종교,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유교 이렇게 해서 여러 종교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유경동 교수님이 쓴 안락사와 종교적 관점의 생명윤리, 그래서 2019년도 작년에 나온 논문을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인간은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룩한 존재다,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다. 사람이 인간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다.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위적으로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지요. 로마서 11장 36절이라 하는 곳에 보면은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성경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만물, 우주 삼라만상 이 가운데 우리 인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를 예를 들어 봅시다. 홍길동이가 주에게서 나오고 모태에다가 홍길동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 주님이시고, 또 주로 말미암고 홍길동이가 70세를 살았다고 합시다. 70년 전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70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인간의 종말이지요. 그 홍길동이의 종말도 하나님의 손 가운데 달려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보살핌을 받으면서 외력이 없이, 여기 외력은 뭘 말하겠어요? 바로 독극물을 투입을 한다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주세요, 고통당하는 거 참아보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외부의 힘에 의해 순수하게 임종에 이르는 죽음을 말합니다. 외력이 없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환자의 입장에서는 인위적 생명 연장이 아닌 순수하게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도 필요하다. 영양제를 투여를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특수한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내가 한 달 동안 생명을 더 연장하고 석 달 동안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의 생명을 주셨고 이제 너를 불러갈 때가 됐다 하면은 그것을 겸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을 또한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개신교 또 천주교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천주교에서는 안락사는 불법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도 앞선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낙태 같은 경우에도 산모의 행복권보다 그 산모의 태중에 들어가 있는 태아의 생명권, 그 태아가 누려야 할 생명권이라고 하는 인권, 바로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낙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개신교 같은 경우에도 교파나 교단마다 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차이에 의해서 좀 학설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보수성을 갖는 교단은 그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천주교와 사고가 똑같습니다. 저도 바로 거기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유대교, 구약 성경만 인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자의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빨리 돌아가세요, 세상 떠나주세요, 빨리 죽음을 재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된 모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뭐라고 정의하느냐? 살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머더예요. 불교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또 무자의적 안락사에 대해 동의하는 그런 입장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것도 불교도 종파마다 또 많은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힌두교하고 불교를 같이 생각해도 좋겠어요. 우리 가끔 어르신들 보면은 불교 믿으시는 분, 또 불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업보야 업보,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응보입니다. 리트리뷰션이에요. 응보, 응징하는 거. 그래서 인간의 운명을, 응보가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므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former life, 전생이지요. 이전 생애의 행위에 대해서, 이전 세계의 행위에 대한 응징이 뒤따른다. 그래서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마라. 이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심지어요, 최선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물론 가난한 사람은 어찌할 수가 없지요. 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도중에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거를 살인 행위로 간주할 정도입니다. 유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여기에는 어질 인자, 오를 이자, 인과 의를 중시하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충, 효, 정절에 따라서 남편을 따라 죽는 자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왕이 돌아가시면, 승하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 상당수가 직근의 인물들을 따라 죽을 순자, 순장이라고 합니다. 생매장을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또 미화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자,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이 종교에서의 생명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생명을 중시한다.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0년 후나 종교의 가르침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한결같이 공통점은 생명을 중시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안락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국가별로 안락사를 허용을 하느냐, 이 존엄사에 대해서 특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망 유언, 아직 그 정신이 있을 때 내가 이러이러한 고통을 당하거들랑 나를 안락사시켜 주세요, 그거를 폭넓게 인정을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말기 환자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때에는 인정을 합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안락사 존엄사 재판의 판례로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4년에 5월 21일 대법원 존엄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또 국내 처음으로 연명치료,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해서 특수한 약물을 투여하는 거, 이거 중단해도 괜찮다, 그 합헌이 나왔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기 때문에 여러 주마다 각기
다르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성이 강합니다. 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존엄사, 안락사 굉장히 엄격한 편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참고적으로 스위스에 디그니타스 병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병원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는데 국가별로 보면은 2015년입니다. 미국의 283, 스위스 사람 156명, 프랑스 사람 194명, 영국 273명, 독일 520명.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은 18명이 나 안락사 시켜주세요 이 병원에다가 예약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점점 이런 추세가 이제 상향 조정이 되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안에는 이 내용은 없을 겁니다. 호스피스 복지 이용,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켜서 위안과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사람, 이미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지막에 천국 이야기도 해주고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용기도 북돋아주고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한 위로와 안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특수한 병원이 되겠고, 또 죽음을 앞둔 환자가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위안과 안락을 베푸는 봉사활동이다. 그래서 이 보살핌을 통해서 환자가 거룩하고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임종 봉사자로서의 역할, 이게 바로 호스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게 되면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호스피스 서비스, 여기에 말기암, 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화, 만성 간경화 치료가 안 되는 경우지요. 이제 죽음을 앞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점점점 수치가 올라가고 있지요.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호스피스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조금 이제 생활력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또 이제 얼마 정도로 배려를 해주느냐, 그 차이는 있겠지요. 이 가정에 직접 호스피스가 방문해가지고 그 환자분을 돌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생명의 귀중성, 남녀노소 누구나 다 존엄한 인격체다. 생명 보존을 위한 개인적인 바른 판단과 조직적 법적인 조치 광고, 예를 들어 안락사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입니다. 성적인 순결성,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낙태를 하잖아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고, 성적 쾌락이 아닌 정신적 영적 쾌락, 이 성적 쾌락으로 빠지다 보면은 억울하게 태아가 임신이 돼서 그 아이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호스피스 복지 체계가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과제물을 하나 내드립니다. 호스피스 활동의 중요성을 숙고하고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전개되면 좋을지 학생이 원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청년의 눈높이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인터넷 같은 데 찾아가 보면 호스피스의 검색창에다 넣어가지고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30분 동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좀 이따 만나지요.